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영감을 지닌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다. 원래 옛적부터 종종 귀신을 보곤 했다는 그녀지만 자주 보게 된 계기는 따로 있다고 한다. 이전에 장례식장에서 일했을 때부터 심해졌다는 것이다. 그 시절 그녀가 겪은 일 중에 하나라고 한다. 그날 장례식은 밤에 자다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난 남자의 장례식이었다. 당연히 부인의 황망함과 슬픔은 엄청난 것이었다. 장례식에 달려온 사람들도 갑작스런 비보의 충격을 받아 분위기는 무거웠다. 너무 어려 아직 무슨 상황인지조차 모르는 듯한 딸은 쓰러져 우는 어머니 옆에서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이런저런 준비 때문에 식장 안에서 일하고 있던 그녀에게도 그 분위기는 참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다가왔다. 하지만 동료가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죽은 당사자가 자기 장례식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동료 말에 따르면 그런 일 자체는 드문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녀의 경험에 따르면 죽은 사람 넷 중에 하나는 자기 장례식에 나타난다던가 죽은 남자는 멍하니 서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얼굴은 한 채 제단 위에 놓인 자신의 영정, 쓰러져 우는 아내, 회장에 몰려온 친척과 친구들의 침통한 얼굴, 이리저리 둘러보는 사이 남자는 서서히 자신이 죽었다는 걸 이해한 듯 점차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어갔다고 한다. 동료는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밖으로 나가 그저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주변 사람에게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건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일이다. 하지만 죽은 후에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아있을 때처럼 절망을 맛봐야 한다는 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믿고 싶은 내겐 그게 너무나도 두렵다.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저는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항상 집에 데려다 주곤 했죠. 여자친구 집이 경안 IC에서 가까운 곳이라 항상 고속도로를 이용하곤 했어요. 가끔 국도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왠지 음산하고
가로등도 없고 해서 국도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국도를 갈 염두가 아직도 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날들을 글로 옮겨볼까 합니다. 때는 2007년 설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은 큰 집이 서울이고 여자친구는 큰 집이 자택이라 설날 연휴에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어김없이 데려다주는 길에 고속도로 정체가 너무 심해 집에 오는 길에는 국도를 이용해야 하자는 마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 국도에는 차도 없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혼자라는 적막함에 노래도 크게 틀고 상향등도 높여봐왔지만 차에서 나오는 히터조차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멍한 기분으로 담배를 피우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멀리서 뭔가 보이는 겁니다. 가로등이 없어서 상향등을 켜고 멀리 이정표에 라이트를 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건 이정표 위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지만 차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확연히 보이는 겁니다. 이 늦은 밤에 여자 혼자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상향등을 끄고 등에 흐르는 식은땀을 어찌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차를 세워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고 다시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이정표에서 다리를 걸고 밑으로 확 돌아눕는 겁니다. 그 여자는 마치 철봉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긴 머리를 땅에 불어 헤치고 발을 대롱대롱 흔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장시간 밤에 운전하다 보니 전 무서워졌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지나가는 차도 없어서 차를 돌릴까 그냥 무시하고 갈까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냥 무시하고 가자 생각하고 엑셀을 꼭 누르고 출발을 했는데 이정표 근처를 지나가자 그 여자의 머리가 계속 늘어나더니 차 앞 유리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앞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비명을 지르고 속력을 올렸습니다. 순간 저는 난간에 충돌하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속력을 내면서 옆으로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전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녀와 결혼을 해서 광주에 자주 가진 않습니다. 가끔 처갓집을 갈 때는 언제나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광주로 가는 땡땡국도에서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섭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야기 끝에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설 연휴죠. 여러분들 귀성길 조심히 다녀오시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친인척들끼리 모이신다면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설날도 늘 좋은 일과 웃음 가득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섭자의 공포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고백하겠다. 난 얼마 전까지도 단 한 번도
사람을 살해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어떤 평범한 사람이 갑작스레 살생을 즐기는 미친 쾌락주의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겠는가? 잠재적 살인자 A등급 판정을 받은 후 나는 하루하루를 술로 시간을 허비했다. 제대로 된 직장은 물론이고 연애를 할 수 있었지만 결혼은 꿈 그 자체였다. 모진 세월은 나를 서서히 망가뜨렸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이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아니, 있다 해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매우 적었다. 실제로 범죄율은 내려갔으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했다. 그런 내가 그 기사를 읽은 건 아주 우연이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보고 난 어떤 영감을 얻었다. 내가 찾아가기로 약속한 사람은 나와 동갑인 리드라는 사람이었다. 동갑이었지만 그는 나와 정반대의 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10만 명 중에 한 명 존재한다는 잠재적 살인 F등급을 받은 사람이었다. 현재까지 F등급을 받은 사람이 우발적이나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보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정부는 이 자료를 신뢰해 지금까지의 예비살인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리드는 현재 47살의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살인으로 기소되어 3년 만에 재판 끝에 집행유예를 판정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재판장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성토했다. 그가 재판에서 유리했던 이유는 이웃들의 호의적인 증언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당시 10년 동안 정원사로 근무하면서 이웃들의 정원을 무료로 가꾸어 주기도 했고 아이들을 매우 좋아해 동네 아이들이 삼촌이라 부르며 그를 따랐다. 물론 그것이 결정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기에는 부족한 증언이었다.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건 그의 태도와 살인 동기였다. 그는 살인을 인정하며 교묘하게 그것이 사고임을 강조했지만 한편으론 자신을 벌어야 한다며 재판장에서 소녀의 부모를 향하여 눈물 어린 호소를 했던 것이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그에겐 운이 좋게도 소녀의 부모는 철저한 크리스찬으로 평소에도 용서를 미덕으로 삼는 박애주의자이자 리드와 마찬가지로 잠재적 살인 등급 F인 사람들이었다. 결국 피해자의 부모는 리드를 용서했고 리드는 평생 죄를 짊어지고 살겠다며 피해자와 같은 종교에 귀의했다. 나는 그런 리드에 대해 만남을 요청했다. 의외로 리드는 나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아, 리드 씨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리드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빨간색 체크 남방을 입은 체구가 큰 사람이었다. 그가 먼저 악수를 요청했다. 정원사답게 두박한 손을 가지고 있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진한 커피향이 났다. 리드는 자신의 손보다 몇 배 작아 보이는 섬세한 무늬가 섞인 찻잔을 쟁반에 받쳐 들고 왔다. 아, 제임스 씨라고요? 전화로 들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 일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뭐랄까 그 당시의 기분이 생각나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드 씨에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살인 A등급을 받은 예비 살인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이었지만 리드의 동공이 확장되는 것이 느껴졌다. 진한 커피가 그의 혀끝을 자극했는지도 모르겠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검사를 받을 때는 고등학생이었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몇 번은 예비살인자 A등급을 통보받고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기도 했죠. 리드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저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리드는 재빠르게 사과했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의 사과를 받거나 아니면 욕을 먹었던가. 단지 예비살인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대중들에게 언젠간 터질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다. 전 기사를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리드 씨, 당신은 참으로 따뜻한 사람이더군요. 리드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아닙니다. 따뜻하긴요. 저는 단지 살인자일 뿐입니다. 죽은 제시를 위해 매일 밤 기도합니다. 제시는 리드가 죽인 피해자의 이름이었다. 사인은 총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쇼크사. 제시, 참 딸 같은 존재였죠. 저에겐. 근데 그런 아이를 제 손으로. 리드는 어느 순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낮게 흐느꼈다. 아직도 그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다. 과거의 살인을 참여하는 살인자의 양심을 채찍질하기 위해 어설픈 심판자 노릇을 하러 나는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 기사에서 리디의 어떤 냉혹한 면을 보았다. 그는 철저히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했고 또 승리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리드 씨. 저는 오늘 당신을 힐난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리드 씨의 도움을 받아 정부에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소송이라면 그 소송 말씀이십니까? 네, 그 소송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자신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약혼자는 떠난 지 오래고 홀로 지낸 세월 동안 제시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제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런 리드 씨가 속죄할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제시의 부모님이 당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기사에 쓰여 있더군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 돈으로 아기를 가지고 약혼자에게 프로포즈할 예정이었죠. 리드는 어느새 진정됐는지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낯선 사내에게 갑작스럽게 감정적으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보인 게 창피한 듯 마른 기침을 했다. 그래서 제가 조사했습니다. 리드 씨에게 받은 합의금 말고도 제시 앞으로 들어놓은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제시의 부모님이 수령했더군요. 예, 근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의아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살펴보면 제시는 아침 일찍 집을 나와 평소처럼 리드 씨에게 들린 후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누군가에 의해 살인을 당하고 다음날 시체로 발견되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아침에 제시를 보았죠. 그리고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게 3일 후입니다. 그리고 리드 씨는 재판장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그것이 사고라고 주장했어요.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그때를 기억하죠. 아침 일찍 집을 나와 뒷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제시의 부모님에게 부탁받은 게 있었거든요. 당시 제시의 부모님이 사는 집터엔 멧돼지가 자주 출몰했습니다. 저희 동네가 산지에 가까운 곳이라 그런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동네에서 사냥꾼으로 소일거리 삼아 사냥을 하러 다녔죠. 그리고 그날 리드 씨는 제시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제시를 향해 쏘았어요. 맞죠? 예,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지금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사냥 전에 장전된 탄을 허공을 향해 쏜 후에 사냥을 나갔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총탄에 제시가 맞았을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네, 사건의 일지를 보면 우연히 뒷산을 거닐던 제시가 심장을 정확히 맞은 후에 사망을 했어요. 이것이 몇 %의 확률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제시는 그날 학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시가 왜 뒷산에 있었을까요? 리드는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그것은 제가 기억합니다. 제시는 가끔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뒷산으로 등교를 하죠. 그게 몇 배나 빠르거든요. 가끔 동네 아이들도 지각하거나 등교하는 시간이 아슬아슬할 때 이용합니다. 아마 그 당시도 제시도 그랬을 겁니다. 리드 씨,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걸 들어보시죠. 나는 탁자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았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리드, 기억합니다. 제 딸을 죽인 사람이죠. 이어 변조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정확히는 당신들이 리드를 죽인 거야. 당신들 리드를 이용한 거지. 보험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지. 결국에는 이런 으리으리한 집까지 손에 넣고 말이야. 무슨 소리를? 그것은 남자의 비명에 찬 소리였다. 누군가 그에게 모진 고통을 주는 듯했다. 이것은... 네, 리드 씨. 당신과 만나기 전에 제시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가식적인 사람들이더군요. 자신들의 잘못을 리드 씨에게 떠넘기다뇨.
그들은 제시를 방관했습니다. 그날도 제시는 부모님께 학교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지만 제시의 부모는 딸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당신 뭐야? 제시 부모님께 무슨 짓을 한 거야? 너는 그 자리에서 리드를 쏘았다. 정확히 심장에 맞았지만 아직 숨이 멎지 않았다. 잘 생각해봐요, 리드. 당신은 증오했던 겁니다. 당신은 살인자로 찍혀 이 꼴로 사는데 제시 부모님을 보세요. 딸의 보험금을 가지고 호화롭게 살다니. 이런 당신은 고심 끝에 제시의 부모를 이곳으로 불러들여 살해까지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인한 자살까지. 저는 제시의 대리이자 복수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제시에게 속죄하는 방법은 당신들의 죽음뿐이죠. 역겨운 F등급들. 당신들은 짜여진 각본대로 아주 훌륭한 연기를 하더군요. 당신들에 대한 기사를 보자마자 처음으로 살해에 대한 욕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리드 혼자 쓸쓸하지 않게 제시 부모도 데려왔거든요. 아마 곧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세요, 리드. 나는 곧장 그곳을 빠져나왔다. 아마 다음 날이면 리드와 제시의 부모님은 사이좋게 발견될 것이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이제 시스템에 난 구멍은 점점 커질 것이다. 나는 모든 잠재적 살인자들의 대리자이다.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무서운 것이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지만 어쩌면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인지도 모른다. 어느 날 우리 할머니가 아침부터 밭일을 하고 계셨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근처의 창고에서 어머니라고 외치고 그 집 장남애이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들렸다. 할머니는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하며 그 창고로 가봤다. 창고에는 그 집 아줌마 B가 목을 매달고 있고 A가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었다. 큰일 났구나라고 느낀 할머니는 우리 아들을 데려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라는 말을 하고 집으로 달려갔다.
할머니가 삼촌을 데리고 왔을 때 A는 필사적으로 목을 맨 B를 내리려고 하고 있었기에 도와주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그때 B씨는 농사가 망해서 노이로제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말하셨다. 하지만 곧 덧붙이기를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죽음은 뭔가 이상했어 라고 말하셨다. 모든 일의 발단은 백사였다고 한다. 아직 어머니가 어릴 때 그 옆집 처마 밑에 백사가 집을 짓고 도사렸다고 한다. 그렇지만 난데없이 나타난 뱀이 기분 나빴던 그 집 주인은 뱀을 잡아다 밭에 던져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날 뱀은 또 그 집 처마 밑에 또 알을 들고 있었다. 기분이 나빠진 시인은 뱀을 더 멀리 던져버렸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날이 되자 뱀은 또 돌아왔다 했다. 그리고 그게 며칠 동안 반복됐다고 했다. 그 와중엔 아침에 뱀을 버리고 일을 하고 왔더니 시보다 뱀이 먼저 돌아와 있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는 뱀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죽였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는 원인 불명의 병에 걸렸다. 고열에 시달리고 가슴을 치다 금세 세상을 떠나고 말았단 것이었다. 이후 그 집에서는 불길함을 느끼고 기도사를 불러 재령을 부탁했다. 기도사의 말에 따르면 뱀 때문에 탈이 났으니 4발 달린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비법이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도 그 비법을 실제로 지켰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한참 뒤 어머니보다 2살 많던 그 집의 장녀 D가 진학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D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었지만 당시만 해도 시골 여자가 고등학교까지 가는 것은 무척 드물었다. 가장인 C가 죽은 상황에서 무리하여 D를 고등학교까지 보낼 여유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D는 진학을 단념해야만 했다. D는 좌절에 빠져 당시 어린 어머니의 눈에 마저 D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이 보일 정도였다고 했다. D는 고등학교가 가고 싶어, 더 공부하고 싶어 라고 어머니에게 울면서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노이로제에 시달리던 D는 자기 집 다락방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 얼마 뒤 그 집의 둘째 딸 E가 시집을 가게 되었다. 시집간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는 전혀 모른다고 하셨다. 다만 시집간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E가 투신 자살을 했다는 소문이 났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사실은 목을 매서 자살했다더라. 같은 집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죽었으니 시골에서는 영 시선이 곱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뛰어내렸다고 말을 바꿨던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셋째 딸 F가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나 F는 육아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 갓난아기를 껴안고 투신 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근처의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해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그대로 놔두기에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불안했기에 F는 잠시 친가에서 휴양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필 그때는 모내기철이었다. 그래서 친척까지 동원되어 모내기를 한 와중에 덩 빈 집에서 F는 혼자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어느덧 막내 아들인 A도 결혼을 했다. 하지만 A 부부 사이에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몇 년 만에 겨우 얻은 아이는
기형하였다. 게다가 그마저 낳은 아이마저 장애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B는 그 탓을 모두 며느리에게 돌렸고 잔뜩 화를 냈다고 했다. 결국 A 부부는 머지않아 이혼했고 그 집에는 B와 A 둘 모자만 남았다는 것이다. 나는 중학교 때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 들었다. 그때는 이미 그 집에 남은 사람이라곤 A밖에 없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설날에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일이었다. 설날이니 그 집에도 친척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꽤 야단스러웠다. 몇 사람씩이나 자살한 집에서 밤에 문조차 닫지 않고 일부러 자랑하듯 시끄럽게 잔치를 벌이는 꼴에 묘하게 으스스해했다. 나는 우연히 어느 영능력자와 만나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그 영능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신이 되려던 뱀입니다. 그 백사는 바다에서 1000년, 산에서 1000년, 마을에서 10일을 수행하면 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10일간의 수행을 앞두고 목숨을 잃고 만 것이지요. 그것을 신으로 모셔주지 않는 이상 재앙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 집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려 해도 그 집 사람들은 어디론가 이사를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섭자의 공포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 이야기.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컴퓨터 대리점을 하신다. 아버지는 지역 토박이이시고 친구분들도 쭉 그곳에 사는 분들이 많아 복덕방 같은 곳이었다. 어느 날 지역 신문, 심지어 네이버에까지 기사가 뜰 만한 사건이 우리 동네에 터졌다. 그 용의자가 누군지 무슨 일인지 신문을 보면서 궁금해하던 와중에 아버지가 아는 사진관 형님께서 놀러 오셨다고 했다. 그런데 표정이 평소 모습과 많이 다른 것이 뭔가 되게 무서운 일을 겪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다. 평소 일해야 될 시간에 찾아온 것부터 이상하게 생각한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다. 그 아저씨는 그 사건 당시 본인도 같이 있었다고 했다. 아이, 김씨야, 그거 봤냐? 처자식 살해한 놈 있잖아. 그거 민식이요. 미치겠다 진짜. 그거 알지? 걔가 요즘 사진 찍는 거 배운다고 내 밑에 있는 거. 내가 그날 그 새끼랑 같이 있었는데 왜 걔 마누라랑 내 마누라랑 치킨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그날따라 재수씨가 빨리 취한겨. 먹지도 않았는데 그냥 골아 떨어져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더라고. 그래서 야, 오늘은 그냥 일찍 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 잡는 거요. 예? 형님 집에서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시죠 하면서 재수씨랑 재수씨 자고 있는데 가서 커피 마시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냥 됐다고 했지. 이 집에 가려는데 엄마 계속 잡아 이놈이. 그래서 그려
커피 한잔 한번 가자. 했지. 그리고 걔 아줌마 가서 난 거실에서 테레비 보고 걔가 이제 커피를 타다 주더라고. 나는 커피 잘 먹지도 않고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해서 묘하게 적어 보이는 걸로 마셨지. 한두 모금 마시다가 겁나 졸리길래 집에 와서 세상 모르고 잤네? 근데 다음날 연락이 온 거요. 경찰한테 뭔 일인가 했더니 민식이가 사람을 죽였대야. 지 처랑 4살짜리 딸내미를. 나랑 술 먹은 그날 용의자는 잡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데서 갔지. 이놈 새끼가 술 마시기 전에 지 마누라는 수면제를 먹이고 온 거요. 그래서 그날 재수씨가 그렇게 금방 맛이 간 거고. 그리고 나 가고 난 다음에 지 마누라 칼로 찌르다가 애가 계속 우니까 애도 목 졸라 죽였대야. 네 짐승만도 못한 새끼가. 그리고 지 알리바이 만들겠다고 나가서 처남이랑 술을 먹었대야. 처남은 속 터져 죽지. 지 누나 죽이고 온 놈이랑 술을 처먹고 있었으니 지금 그 새끼 죽이라고 난리여. 여하튼 그런 이야기인데 경찰이 한마디 하더라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 집 거실에 커피 2잔 중에 한 잔에서 수면제가 검출됐대야. 다른 커피잔에는 내 지인이 있었고 그때 내가 그 반대편 거 마셨으면 나도 모르지. 나도 죽어서 저기 재수씨랑 같이 발견됐을지도 모르는겨. 아무래도 그 새끼가 나를 용의자로 몰아가려고 그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나는 자리를 빨리 떠서 다행이었지. 아유, 나는 당분간은 커피는 이 입에도 못 들어갔다. 여기까지가 아저씨의 이야기다. 아저씨가 굳이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예전에 그 아저씨가 우리 가게 옆에 새들어 장사했던 걸 알기 때문이었다. 살해 동기는 보험금을 노린 것이었다고 했다. 불을 지르려고 했다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들은 지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다. 추가로 나중에 조사하다 나온 사실은 2년 전에 죽은 자기 부모도 보험금을 노리고 집에 불을 질러 화재로 위장하고 죽였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그 새끼는 처자식의 부모까지 죽인 희대의 페르나였다. 이 사건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고 이 사건은 실화이다.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우리 집은 원래 대가족이었어. 지금이야 나를 포함해서 뿔뿔이 흩어져 따로 살고 있지만 당시엔 증조 할머니도 모시면서 4대가 한 집에 살았으니까. 아무튼 이야기의 시작은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2, 3년 전쯤이니까. 내가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97년, 98년도쯤 됐으려나. 증조 할머니 몸이 그때부터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서 거동도 불편하셨어. 그러다가 집안에서 큰일이 하나 벌어졌지. 친인척 간에 의절을 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쓰지 않을게.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집안은 뭐랄까, 간단히 말하자면 망가졌지. 늘 따뜻하고 편하던 장소에서 냉랭하고 차갑고 무서운 장소로 변했어. 부모님이나 어른들도 나한테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변했어. 솔직히 지금 와서는 히스테리라고 생각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수저질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밥 먹다가 갑자기 귀싸대기를 맞지 않나. 받아쓰기 하나 틀렸다고 한겨울의 팬티바람으로 옥상에 갇히기도 했으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변했는지 성인이 된 지 한참 지난 지금도 그 사건에 대해선 잘 몰라.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아무튼 집안 분위기 자체가 어린 내가 느끼기에 과장이 아니라 얼음지옥 같다. 그렇게 느낄 때 이상한 꿈을 꿨어. 꿈에서 나는 회색 일색인 어느 곳을 걷고 있었어. 머리 위로는 짙게 낀 안개가 하늘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고, 왼쪽에는 암벽이 높게 솟아 있어서 막혀 있었고, 오른쪽은 그 반대로 절벽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어. 그런데 그 절벽 아래도 내 머리 위에 낀 짙은 안개 같은 그런 것들이 잔뜩 껴 있었어. 안개? 아니, 그 절벽 아래쪽에 있는 것은 조금 달랐어. 바다도 아니고 구름도 아니고 안개도 아니고 하얀 연기 같기도 한 이상한 질감의 무언가가 오른쪽 절벽 밑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 앞도 뒤도 똑같은 풍경이었고 짙은 안개 때문에 멀리는 보이지가 않아.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의 암벽 위에서부터 아래로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오더라고. 당연히 나는 날려가서 오른쪽의 절벽으로 떨어질 뻔했어. 간신히 튀어나온 돌부리를 잡고 매달려선 어린아이가 그렇듯 울었지. 그런데 여긴 나 혼자잖아. 어린애가 운다고 달려와 도와줄 누군가는 없었다고. 한참 울다가 밑을 봤어. 그리고 그걸 본 거야. 그것은 하회탈이었어. 그리고 그 안개의 바다 같은 이상한 무언가의 수위가 점점 올라와서 이내 내 발밑으로 대략 2, 3미터 아래까지 올라왔어. 그렇게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그 하회탈이 이상한 주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아페이샤, 알페이. 막 뭐라고 하는데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지만 이건 한글로 도저히 표현이 안 돼.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귀귀한 목소리가 얘기하는 내용을 왜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알겠더라고. 너를 잡아먹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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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거야. 막을 거야. 막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울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무조건 절벽을 기어 올랐어. 돌부리를 잘못 잡아서 손톱이 90도로 들리며 빠졌고 마구잡이로 올라가느라 절벽 표면이 피부에 긁히다 못해 갈리던 느낌이 지금도 생생해.
어찌어찌 올라와서 내가 원래 서 있었던 바닥에 팔을 걸치고 얼굴을 들어봤더니 저 멀리 증주 할머니가 서 계신 거야. 나는 노할머니, 노할머니 이렇게 불렀는데 그냥 나를 무표정으로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더라고. 다시 밑을 봤는데 하회탈이 내가 미친 듯이 기어 올라오기 전 높이까지 이미 올라와 있는 거야. 그만큼 그 하얀 연기도 아니고 수면도 아닌 이상한 것도 같이 상승한 거지. 그런데 이 하회탈이 분명 내가 있던 위치까지 올라왔는데도 나를 잡지 못하니까 화가 났나 봐. 같은 발음을 반복하는데 사실 이것도 한글로 표현을 할 수 없어 대충 비슷하게만 적어볼게. 이런 느낌으로 막 미친 듯이 덜덜덜덜 경련을 하면서 이런 알 수 없는 반복적인 말을 하며 입을 불가능할 정도로 쫙 벌리면서 내 발을 물려고 확 튀어 올라왔어. 그와 동시에 그 하회탈은 크기가 내 몸보다 더 커졌지. 아, 못 피한다. 난 직감적으로 알았어. 그렇게 알고 노할머니를 올려다봤는데 여전히 무표정으로 나를 가만히 보시기만 했지. 뒤에 뭔가 더 있어야겠지만 허무하게도 꿈은 여기서 끝이야. 그리고 며칠 뒤 갑자기 노할머니가 하회탈을 방 안에 달자고 하셨어. 그래서 집안 어른들이 이것저것 사다 달았는데 하나같이 보자마자 다시 사오라고 치우라고 하셨지. 그 당시엔 인터넷으로 카탈로그를 보고 마음에 드는 걸 주문하면 배송해주는 이런 편리한 시스템이 없었어. 직접 가서 보고 사와야 하는데 노할머니가 거동을 못하시니 별 수 있나 하나하나 사다가 보여드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지. 아무튼 열 몇 개의 하회탈이 퇴짜를 맞고 드디어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방에 걸러하신 그 하회탈은 내 꿈에 나온 하회탈이었어. 노할머니는 그것을 항상 누워 계신 머리맡에 걸어두셨지. 그 하회탈을 걸고 나서 얼마 안 가 노할머니는 가족끼리의 식탁에도 오지 못하셨어. 일어나지도 못하셔서 어른들이 씻겨드리고 식사를 더 먹여드리고 그러다가 결국엔 멀리 가셨지. 그동안에는 난 노할머니 근처에도 가지도 않았어. 당연히 노할머니는 방에만 계셨는데 그 방엔 꿈에 나왔던 그 하회탈이 있으니까 절대로 안 가려고 했지. 반항 한 번 못하던 겁 많고 소심하던 어린 내가 노할머니가 보고 싶어 한다고 어른들이 억지로 나를 끌고 들어가려는 손을, 나를 패던 말던 손을 차릴 생각으로 온 힘을 다해 물어뜯으며 완강히 버틸 정도였어. 결국 그 꿈 이후 임종 때까지 1년 정도를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얼굴도 뵙지 못했어. 한 집에 살았는데 말이야. 노할머니는 방에서 못 나오시고 나는 방에 못 들어가니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지. 아무튼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나는 26살 먹은 지금도 하회탈이 무섭고 그 꿈의 의미와 왜 그 꿈 후에 노할머니가 그것과 똑같은 하회탈을 사셨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것을 머리맡에 걸어두셨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뿐인 곳에 털어놔 보고 싶었어. 섭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이 되시는 분은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내 친구는 고딩 때 친했던 친구랑 같이 타지로 대학 입학하고 자취를 시작했었어. 그런데 아무래도 신입생이니 술자리가 잦아져서 귀가 시간이 자주 늦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하루는 룸메가 고향 간다고 집이 없는 날, 집에 늦게 귀가를 하게 되었어. 골목길이 많아 걱정은 했지만 여태 위험한 일이 없었던지라 노래를 들으며 집으로 걸어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빌라 구조도 입구에서 비번 출입문이 있고 각 집에도 비번키가 있어서 더 안심하고 있었던 거야. 여튼 친구는 음악을 들으면서 한참을 걸어가는데 뭔가 느낌이 쎄하더래.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어떤 남자가 있었단 거야. 처음엔 놀랐는데 그 사람이 전혀 자기를 의식 안 하고 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또 여긴 원룸촌이니까 자기랑 같이 늦게 귀가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대. 그리고 자기가 그 남자분을 의식하면 그분이 자기를 범죄자 취급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까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계속 갈 길을 갔다더라. 물론 이때 음악은 끄고 있었대. 달려오면 바로 도망치려고. 근데 걸어가도 방향이 같은 거야. 슬슬 겁이 나서 폰을 열었는데 하필 폰 배터리가 다 돼서 꺼져 있었대. 친구는 초조해지다가 눈앞에 자기 빌라가 보여서 바로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는데 그 사람이 휭 하고 지나가더래. 내 친구는 내가 괜한 사람 의심했네. 하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계단을 올라갔대. 그리고 나서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문이 닫히는 것까지 확인하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하고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난다는 거야. 순간 친구는 놀래서 2층 계단에서 숨죽이고 있는데 올라오는 사람 소리가 들려 모르는 척하고 다시 올라갔대. 근데 아까까지만 해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무서웠던 내 친구는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이라도 하잔 심정으로 뒤를 돌아봤는데 아까 봤던 사람이었던 거야. 정말 많이 놀랬지만 놀란 기색을 보여주면 저놈이 좋아할 것 같아 태연한 척하면서 자기 방까지 걸어갔대. 근데 이 미친놈이 계속 따라오는 거야. 또 한편으론 복도식이라 우리 쪽 주민이겠지 하고 안심했다 하더라고. 근데 막상 자기 방이 제일 끝인데 그놈이 계속 따라오니까 당황한 내 친구는 범죄자한테 말을 걸면 그 사람이 당황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들은 기억이 나.
여기 이사 오셨나봐요? 라고 물었대. 근데 그놈이 고개를 들어 쳐다보더니 아니요. 이번에 방을 보러 왔는데 혹시 주인집 아줌마 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단 거야. 근데 웃긴 게 주인집 번호를 알려고 했다면 시간이 새벽 2시쯤이 말이 안 되는 시간이었고 설사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친구가 올라가기 전 아니면 계단에서 만났을 때라도 물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여튼 내 친구는 그래도 태어난 척하면서 폰에 번호가 있는데 폰이 꺼졌다는 말은 못하겠고 지금 아줌마 번호가 없다고 폰 번호 가르쳐 주시면 나중에 문자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이놈이 끝까지 지금 알아야겠다고 위협적으로 나오더래. 내 친구는 할 수 없이 B번을 누르고 그럼 잠시만요 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놈이 내 친구를 밀면서 현관까지 들어왔다고 하더라. 근데 다행히도 내 친구 룸메가 현관 문 쪽을 바라보고 노트북을 하고 있었대. 진짜 그 순간 가끔 의견 충돌에서 미워 죽겠던 친구가 천사로 보였대. 여튼 내 친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놈한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했는데 그놈이 슬쩍 나갔다고 하더라. 그 이후로 내 친구는 긴장이 풀려 주저앉았고 룸메는 왜 그러냐고 다가왔었는데 내 친구가 내 뒤에 있던 사람이 계속 쫓아왔다고 너 아니었음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얘기를 하니까 룸메가 그랬대. 네 친구인 줄 알았지. 내가 쳐다보니까 눈인사하던데? 여튼 그 사건 이후로 내 친구는 귀가 시간을 당겼고 만약 늦게 오게 되면 늘 친구들이 데려다 줬다고 하더라. 그리고 집에 간다고 했던 룸메는 그날 과제 폭탄 맞아서 다행히도 고향 안 갔던 거였대. 진짜 그날 룸메가 없었다면 내 친구는 큰일 났을 거라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어. 진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괜한 사람 잡을까봐 걱정돼서 잘 안 듣더라. 그치만 안일하게 있다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우리 모두 조심하자.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제목을 보고 웬 헛소리를 하려나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6년 전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친구와 겪은 실화에 관한 이야기다. 대략 한 달간 친구의 기숙사 방에서 일어난 일로 매일 친구가 폐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나로선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며 한번 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아직까지 나를 자극시키고 있기도 하다. 친구가 그 호기심을 못 이겨 결국
평생 못 잊을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6년) 전 경기도 어느 곳의 대학교. 가을 학기가 시작되어 초겨울에 들어선 추운 날씨였다. 학교가 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터라 내가 있던 기숙사 주인은 밤이 되면 매우 어두웠고 음침한 분위기를 항상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어느 날 저녁, 문제의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다른 방 친구 녀석에게 전화가 왔다. 야, 혼자 듣기 아깝다. 얼른 건너와라. 뭔 소리야? 우리 방 형님 친구분이 여기 같이 있는데 좀 특이하신 분이네. 근데 왜 오라는 거야? 아, 글쎄 와보라니까. 아이씨. 야, 존나 오싹해. 그러니까 빨리 와. 알았지? 평소 주변 친구들끼리 모여 무서운 이야기들을 자주 주고받던 터라 무언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나 싶어 불이 나게 달려갔다. 달려간 친구 방 안에는 벌써 4-5명이 모여 족발과 통닭을 안주 삼아 한참 재미난 이야기가 진행 중이었다. 왔냐, 카양. 빨리 동참해라.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친구놈 방장형이 나를 맞으면서 소개시켜주신 친구분,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정보 제공자인 최모 선배는 첫인상부터 평범해 보이진 않았다. 일단 옷이 개량 한복 같아 보이는 특이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목과 팔목에 두르고 있는 염주엔 구슬마다 특이한 장식이 수놓아져 있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최모 선배는 증상도 같은 길을 수련하는 단체에 소속돼 있다고 했다. 2년 전에는 평범하게 학교를 다닌 학생이었는데 이 단체에 들어간 후 기수련에 푹 빠져 학교도 2년이나 휴학하고 얼마 전 처음으로 학교에 나왔다고 했다. 여하튼 그 최모 선배에겐 특이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다. 내가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최 선배가 하던 얘기가 바로 귀신 소원술이었다. 형, 진짜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귀신을 불러내요? 가능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무당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귀신이랑 대화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고요. 그럼 능력이 없는 일반인들이 귀신을 불러낼 수 있어요? 분신사바 있잖아. 옆에서 듣고 있던 내가 한 말이었다. 에이, 야, 그건 지금까지 수십 번 했지만 우리가 잡고 얻는 거지. 그건 사실이었다. 친구와 난 여름만 되면 그 짓을 해댔지만 우리가 연필을 잡고 흔들었을 뿐이었다. 최 선배는 웃으면서 버스가 끊어지기 전에 가봐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우리들의 절대적인 만류와 협박이 못 이겨 내일 아침 첫 차를 타고 가겠다고 했다. 약 3시간에 걸친 협박과 회유 그리고 애걸 끝에 영혼을 불러올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들을 수가 있었다. 그 최모 선배가 말한 소원술에 따르면 날씨와 재료 그리고 정성이 완벽하게 일치하여야 한다고 했다. 자기도 아직 해보지 못했으며 그 단체에서 기수련으로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어 유심히 봤다고 했다.
실제로 이 단체에 소속된 무당들도 꽤 있다고 들었다. 첫째로 날씨가 중요한데 여기에 말한 날씨는 음의 기운, 그러니까 달빛이 아주 밝은 새벽 2, 3시쯤 그때가 좋다고 했다. 거기에 우리 학교가 이 지역 근방에선 음기가 세기로 유명하다고 했다. 과연 학교 내에서도 온도차가 무척이나 많은 곳이 꽤 있는 걸로 기억한다. 두 번째는 재료. 우선은 북쪽을 정으로 향하고 있는 하얀 병풍이 필요하지만 뭐 벽도 상관없다. 하지만 흰색 벽지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피. 사람의 절실한 기운을 보이고 싶을 땐 그 사람의 피만한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안 될 땐 닭피도 괜찮다고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나무로 만든 향인데 왜 제사 지낼 때 쓰는 향. 나무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땐 그 나무로 만든 향이 무척 효과가 좋다고 했다. 그리고 귀신 소원술에 필요한 부적. 이것이 구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이 있으면 최소한의 재료는 갖춰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 2, 3시경 달빛이 밝은 날에 정북쪽을 향하여 놓여진 새하얀 병풍이나 벽에 준비한 부적을 붙인 다음 깨끗한 물에 피를 섞어 벽 주위에 물을 뿌리란 대강의 내용이다. 이것을 일주일 이상 꾸준히 하면 조금씩 다가오는 영혼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다고 했다. 한번 해보자. 그거. 어느 날 뜬금없는 방장 형님의 이야기였다. 어이, 무섭게 그걸 왜 해요? 아, 그래 형님. 한번 해보자. 친구놈이 가세했다. 이런 미친. 그 재료비요. 매일 추운 새벽에 이 짓을 어디서 하냐? 자식. 찾아보면 다 구하기 마련이지. 그래. 못할 건 없지만. 솔직히 난 압니다. 근데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서라며 이미 재료 준비에 들어간 그들에게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재료는커녕 중도에 포기할 거라 생각했다. 그로부터 5일 후 친구놈이 나를 끌고 자기 방으로 갔다. 기가 막혔다. 오늘 새벽에 소원술을 할 거란다. 그리곤 부적을 보여줬다. 그놈이 내 옆방에 못 이겨 수업 시간에 대강 그려준 거지. 방장 형님이 최모 선비를 수업 시간에 달달 볶아 즉석에서 그리게 만든 부적이었고 시장 닭집에서 오던 소량의 닭피도 있었다. 장소도 정했어. 기숙사 옥상. 거기 가면 정북 쪽을 보고 있는 백면이 있거든. 그랬다. 기숙사 건물이 흰색이었고 정북쪽 벽면을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았다. 너희들은 정말 미쳤어. 그 시간에 공부나 해. 나는 솔직히 되지도 않은 미친 짓이라 여겼고 그렇게 새벽에 옥상으로 올라간 그들을 매우 한심하게 여겼다. 하지만 그 후 그들이 겪게 되는 그 불가사의한 일들은 정말이지 나와 그리고 친구 그 방장 형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일들이 되고 말았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첫날 새벽에 추위에 벌벌 떨며 친구와 방장형 그리고 나는
첫 번째 소원 의식을 해보았다. 순서가 보고 이것저것 되는 대로 부적 붙이고 깨끗한 물에 피를 섞어 벽에 뿌리고 향 피우고 절하고 무슨 주문이라고 최 선배가 준 거 대강 따라서 읽어보고 하지만 그거 끝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야, 이거 한 번에 또 귀신 나오면 씨발 우리 고스터바스터 해도 되겠다. 아, 그지? 아? 어우, 춥다. 내려가자. 앞으로 딱 5일만 더 해보자. 그놈 말론 일주일은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난 그 말에 비식 웃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도 그들을 따라 한 번 더 새벽에 옥상으로 따라갔지만 괜히 새벽에 미친 짓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그만두었다. 며칠 후에 최 선배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친구와 방장형이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다고 말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걱정 마세요. 그거 그렇게 대강에서 불러낼 수 있으면 아무나 다 무당하죠. 하다가 곧 지칠 거예요. 호기심이 워낙 많은 녀석이라. 그럼 그거 부족하고 주문은 정확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부적하고 주문은 정확해도 쓰는 사람들이 저 모양들이라 걱정 말아요. 라며 최 선배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도 어느 순간부터 귀찮아서 그만두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정확히 10일째 되는 날, 이 친구 녀석이 수업을 빠지기 시작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더라 그 녀석 방을 찾아가 보았다. 한낮인데도 방 안은 굉장히 컴컴했고 친구놈은 침대 위에 멍하니 누워 있었다. 엄마, 뭐야? 수업은 왜 안 들어와? 사람이 왔으면 대답 좀 해라. 왔냐? 너 왜 그래? 아파 보인다. 감기 걸렸나 봐. 하지만 이 녀석은 무언가 멍해 보이는 게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에휴, 그러게 왜 새벽에 그 지랄 해가지고. 에휴. 약은 먹었어? 야, 친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왜? 자식. 무섭게 왜 그래? 정신 차려. 나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다는 건데? 나 귀신 부른다는 거 처음엔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시작한 건데 며칠만 하다가 그냥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근데 친구 녀석 말론 5일째인가 그 의식을 치르고 그때부터 닭피 구하기가 힘들어서 본인 손가락에 피를 내고 했다고 하였다. 정말 미친 것들이다.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6일째부터 꿈이 이상하다고 했다. 친구 녀석 방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창문 밖으로는 기숙사 뒤에 조그만한 뒷산과 그리고 몇 년 전에 짓담한 기숙사 건물이 한 동 보인다. 그런데 그 소원수를 시작하고 난 뒤 창문 밖 짓담한 기숙사 건물로부터 어떤 물체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더란다. 그러더니 친구를 향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다고 했다.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모습이었고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별이 안 가 그냥 개꿈이려니 생각했단다. 그리고 닭피가 아닌 친구와 방장형의 피, 그것을 쓰기 시작한 후 이후론 하루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창문 쪽으로 다가오는데 이틀 전에 그 물체가 웬 남자라는 걸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어제 새벽 꿈에서 점점 다가오는 그 남자의 얼굴이 뚜렷해지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잠에서 깼다고 했다. 그런데 자리에서 씩씩거리며 방장형이 머리를 감싸주고 있더란다. 뭐야, 그 새끼 귀신이야 뭐야? 씨발, 도대체 며칠째 나타날 거야? 남자 맞지? 몰라. 너도 같은 꿈이냐? 그냥 개꿈이려니 했는데. 형, 우리 그거 그만하자. 나 좀 겁나. 그렇게 어제 하루는 그 의식을 하지 않았지만 친구 녀석은 몇 시간 전 새벽 꿈에서도 그 남자가 자기를 보고 희미하게 웃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진짜 소름 끼치더라. 꿈속이었는데도 그 웃는 얼굴이 꼭 나를 가지고 놀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것 같았어. 어쩌냐? 나 이제 잠 못 잘 것 같아. 씨발. 뭐냐 도대체 이게? 야, 이제 하지 마. 그거 여하튼 말 안 듣더니 너 진짜 너 그러다 큰일 나겠다. 그만해. 그래야지. 안 그래도 방정형도 그 재료 다 갖다 버렸어. 우리 둘 다 정말 쫄았다니까. 친구놈은 그렇게 뒤늦은 후회를 하며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하지만 친구와 방정형은 소원수를 그만두기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중에 최 선배의 말론 이미 그것이 거기에 나와 부른 사람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을 했었다. 그때부터 친구와 방장형은 새벽마다 이상한 것에 시달려야만 했다. 난 망설임 없이 바로 최 선배를 찾아갔다. 내 이야기를 들은 최 선배는 예상외로 상황이 심각해져 보였는지 바로 친구 녀석의 기숙사 방으로 왔다. 미안하다. 내가 그런 거 가르쳐주지만 않았어도 솔직히 그거 가르쳐주면서 니네들이 불러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야, 그거 그냥 꿈이야. 귀신 아니다. 형, 그런 꿈 때문에 지금 둘이서 2주를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잠도 못 자고. 방정형과 친구는 그 이후로 잠을 더더욱 못 잤는지 얼굴이 많이 아리게 수척해 보였다. 야, 근데 이거 소은술
진짜 귀신 부르는 거 맞냐? 방장형이 최선배를 보며 힘없이 물어보았다. 나도 자세한 건 몰라. 솔직히 나도 궁금해서 해보고 싶긴 했는데 영혼들이라는 것을 불러낸다는 게 좀 그렇잖아. 우리 단체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난 이해가 안 간다. 너희들이 닭피를 썼다며 혹시 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 나 일부러 닭피라고 가르쳐 준 거야. 귀신들은 닭피를 싫어하거든. 근데 내 생각엔 지금 니네들한테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잡귀 같아. 아니, 우리 피도 썼어. 뭐? 최 선배는 적지 않게 놀라는 듯했다. 둘 다? 아주 귀신 씌우려고 작정을 했구만. 여기 주위에 잡귀가 얼마나 많은데. 학교 주변이 음기가 세다는 말이었다. 여하튼 내가 부족을 하나 써줄게. 이거 창문에 붙이고 학교 뒷산에 보면 복숭아 나무 있지. 거기서 나뭇가지 몇 개 가지고 와. 방 안에 놔둬. 그러면 며칠 있다가 물러날 거야. 최 선배는 방장형에게 그렇게 일러준 뒤 우리 셋은 학교 뒷산에 있는 복숭아 나무에서 가지 몇 개를 부러뜨려 방으로 가지고 왔다. 이틀 후 친구놈에게 전화를 했다.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니 여전히 꿈에서 창밖으로 남자가 보이긴 하는데 저번과는 달리 밖에서 빙빙 돌며 서성거릴 뿐 쳐다보지를 않더라는 것이다. 마치 무언가 불안한 사람처럼. 친구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한숨을 놓았다. 그런데 다음날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기숙사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방장형과 친구놈이 보였다. 무언가 많이 불안해 보이는 사람들처럼 멀리서 봐도 어두운 그림자가 둘에게 씌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담배를 비벼 끄고 들어가는 방장형이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이었다. 난 바로 방으로 찾아갔다. 형, 다리가 왜 그래요? 친구는 얼굴을 보니 막 울었던 것 같다. 방장형 역시 넋이 반은 나간 사람이었다. 이 씨발 잡기 주제 어디? 죽여버리겠어. 잡기를 어떻게 죽이지? 그 씨발 같은 새끼.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신경 쓰지도 않은 채 창밖만 보고 있었다. 잠시 후에 형이 내게 알려준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방장형이 어제도 마찬가지로 부적과 복숭아 나무의 효과를 믿으며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꿈에 마침 그 남자가 나오더란다. 또 한참을 창밖에서 서성거리던 그 남자 귀신은 갑자기 혼자 중얼거리며 소리를 지르더란다. 참고로 형 침대가 방 창문 쪽에 붙어 있어서 다리를 창 쪽으로 하고 잔다고 했다. 그러던 중 그 남자 귀신이 눈을 부릅뜨며 형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창 쪽으로 달려들었다고 했다. 가자. 나랑 가자. 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창문 안으로 손을 불쑥 집어넣어 방장형의 다리를 잡아당기더란다. 기겁을 한 형은 소리를 지르며 침대 난간을 잡고 버텼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세던지 몸이 반쯤은 창문 밖으로 나갔다고 했다. 그리고 그 싸늘한 느낌,
형은 울면서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끌려 나가려는 찰나에 마침 친구가 깨웠다고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형은 일어나더니 다리가 몹시 아픈 게 걷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했다. 조금만 더 있다간 우리 둘 다 그 녀석한테 끌려 나갔을지도 몰라. 나 살다가 정말 그 말이 맞네. 분진사바고 뭐고 장난으로라도 심각하게 하지 말라던 것, 그 이유 알겠다. 방장형은 이제 너무 힘이 든다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했다. 소름이 너무 끼친 난 한 걸음의 최선배에게 연락을 했다. 역시 사람 피로 불러내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네요. 걱정입니다. 잠깐 본원에 다녀올 테니 둘 보고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세요. 저녁 전엔 돌아올 테니. 최 선배는 그렇게 돌아가더니 저녁 9시가 돼서 방으로 찾아왔다. 미안하다. 다들 내 잘못이야. 지금 본원에 갔다 왔어. 상황이 많이 심각하대. 최 선배 말로는 지금 이 소원된 귀신은 한이 맺힌 남자 귀신으로 아마도 그 기숙사 폐허 건물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폐허 건물 근처에서 몇 해 전 순찰을 돌리던 기숙사 경비 아저씨가 살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하필이면 불러낸 게 한 맺힌 악기라고 쉽게 물러가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 무지하게 혼나면서 이거 하나 들고 왔어. 이거면 백이야. 아주 귀한 거거든. 그러면서 최 선배가 보여준 건 노란색에 빨간색으로 무언가가 가득 적혀있는 부적이었다. 이 부적은 여느 부적 중에서도 어떠한 악기도 몰아낼 수 있다는 천하무적 관음장주라고 했다. 이건 부적 재질도 당나무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며 빨간색 글씨도 무슨 경면주사인가 하는 광물질에다가 닭피를 섞어서 실력 있는 무당이 조심스럽게 써내려간 아주 귀한 것이라고 했다. 천하무적 관장 막천정 천지팔위제장 이라고 시작하며 무슨 어울령 사파야 라고 끝을 맺으며 최 선배가 주문을 외웠다. 둘은 그 와중에도 넉나간 사람처럼 호국만 바라볼 뿐 아무런 의지가 없어 보였다. 저렇게 두다간 조만간 그 귀신에게 씌일 것 같은 분위기였다. 이거 창문에 붙여놓을게. 그리고 이건 본원에서 가져온 회화나무야. 이것도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 오늘 밤 한 번만 더 견뎌봐라. 혹시 어제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한번 싸워봐. 이번엔 승산이 있어. 최 선배의 그 말에 방장형과 친구는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친구 방으로 갔다. 친구는 역시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고 방장형은 아직 자고 있었다. 어지간히 소리 지르더라. 효과 있나 봐. 자꾸 뒤로 물러나더라고. 같이 가자.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 그 남자 귀신은 친구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창문 쪽으로 달려들었는데 무언가에 엄청 놀랐는지 뒤로 확 물러나며 앞으로 좀처럼 나오지를 못하더란다. 그래서 나도 소리 질렀지. 꺼지라고. 있던 곳으로 가라고.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니까 제발 좀 꺼지라고. 친구는 그렇게 희미하게 웃으며 또다시 잠에 들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도 남자 귀신은 모습을 계속 보였지만 이제는 위협적이지 않고 오히려 울면서 혼자 소리만 지르더란다. 그렇게 그 영혼, 악귀인지 잡귀인지 그들이 장난으로 불러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어준 그 남자 귀신은 우린 몇 해 전 거기서 살해당한 경비원 아저씨라고 했다. 친구와 방장형에게 불러내어져 그들에게 다시 쫓겨나고 말았다. 그 이후 친구는 바로 군대를 갔고 안타깝게도 그 방장형은 몇 달 후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 형은 사고 전까지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었다. 이 사건은 그 대학교 기숙사에선 전설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그 남자 귀신을 보러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폐허 기숙사 건물에 가봤다고 했다. 하지만 그 후 나도 군대를 갔고 바로 미국으로 공부하러 나오는 바람에 그 일은 옛날의 기억 저편으로 넘어갔다. 아마 그 학교 학생이라면 이 이야기를 알 것이다. 그리고 난 절대로 내가 위에서 언급한 저런 일들을 그 학교 기숙사에서만큼은 하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사람 피로는 절대 장난치지 말 것을 당부한다.